싫다고 말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다. 분명히 불편했다. 속으로는 거절하고 싶었다. 그런데 입에서는 괜찮다는 말이 먼저 나왔다. 웃기까지 했다. 상대방은 고맙다고 했고 나는 별일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 자리를 벗어난 뒤에야 이상한 감각이 밀려왔다. 화가 난 건지 서운한 건지 후회하는 건지 분명하지 않았다. 다만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오래 남았다. 지나치게 친절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는 만만하게 여긴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문장이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딘가 불편했다. 친절은 좋은 것이라고 배워왔다. 남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베푸는 사람이 존경받는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이 철학자는 친절하지 말라고 한다. 그것도 지나치게 친절하면 만만하게 보인다고 경고한다. 이 문장은 위로가 아니다. 오히려 찌르는 말에 가깝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문장 앞에서 발이 멈춘다. 친절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본다.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 불편한 상황에서도 표정을 관리하는 것, 갈등이 생기기 전에 한 발 물러서는 것, 내 것을 조금 덜 가져가더라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친절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미덕이라고 불러왔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다. 양보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어른스럽다.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문장들이 마음 깊이 새겨졌다. 그래서 불편한 상황에서도 참았고 거절하고 싶을 때도 웃었다. 그것이 성숙한 태도라고 믿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 믿음에 금을 긋는다. 친절이 문제가 아니라 지나친 친절이 문제라고 한다. 그 지나침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말한다. 어리석은 자는 만만하게 여긴다. 이 문장에서 핵심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핵심은 만만하게 여긴다는 부분이다. 내가 베푼 친절이 상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다는 것. 내가 관계를 위해 내어준 것이 상대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 이 지점에서 감정이 멈춘다. 한 장면을 떠올려 본다. 누군가가 부탁을 했다. 큰일은 아니었다. 조금 번거롭기는 했지만 거절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들어줬다. 상대방은 고맙다고 했고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얼마 후 또 부탁이 왔다. 이번에는 조금 더 번거로웠다. 하지만 이미 한 번 들어준 적이 있으니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또 들어줬다. 상대방은 이번에도 고맙다고 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의 무게가 처음보다 가벼워진 것 같았다. 세 번째 부탁이 왔을 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상대방의 말투가 조금 달랐다. 부탁이라기보다 요청에 가까웠다. 어쩌면 당연히 들어줄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았다. 그때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다. 이미 2번이나 들어줬는데 이제 와서 거절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다.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또 들어줬다. 그 뒤로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점점 지쳐갔다.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갈등이 두려웠다.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싫었다.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았다. 상대방이 실망할 모습이 떠올랐다. 이 모든 이유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의 감각이 있었다.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된다는 감각. 이 감각은 어디서 온 걸까? 친절해야 한다는 믿음이 너무 깊이 박혀 있었던 것 같다. 거절은 불친절이고 불친절은 나쁜 것이라는 등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거절이라는 선택지가 처음부터 없었다. 거절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 들어주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관계는 유지됐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상대방은 여전히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 부탁하면 들어주는 사람, 편한 사람. 그런데 나는 점점 그 관계가 무거워졌다. 만나기 전에 피곤함이 먼저 왔다. 연락이 오면 반갑기보다 부담스러웠다. 언제부터인가 그 사람을 피하게 됐다. 관계를 위해 친절했는데 그 친절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다. 이 역설 앞에서 혼란스러웠다. 분명히 좋은 의도였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었다. 관계를 지키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내가 지치면서 관계도 함께 달아갔다. 친절이 관계를 살린 것이 아니라 친절이 나를 소진시키고 관계까지 무너뜨렸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이 다시 떠오른다. 지나치게 친절하지 마라.
이 문장은 친절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지나침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어디까지가 적정한 친절이고 어디서부터가 지나친 친절인지를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 경계를 모르면 친절은 미덕이 아니라 소모가 된다. 관계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자신을 갉아먹는 습관이 된다. 시선을 돌려본다. 나는 내가 베푼 것만 기억한다. 들어준 부탁, 양보한 것들, 참았던 순간들, 이것들이 쌓이면서 마음속에 장부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상대도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가 은연중에 생긴다.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계산이 돌아간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장부를 모른다. 상대방에게 내 친절은 그냥 일어난 일이다. 특별한 희생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괜찮다고 했고 웃었고 별일 아니라고 했다. 상대방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정말 괜찮은 줄 알았다. 정말 별일 아닌 줄 알았다. 그래서 또 부탁했다. 그것이 상대방의 잘못일까? 여기서 감정이 복잡해진다. 나는 상대방이 나를 이용했다고 느낀다. 만만하게 봤다고 느낀다.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다를 수 있다. 상대방은 그냥 도움을 요청했고 나는 그것을 들어줬다. 상대방은 고마워했고 나는 괜찮다고 했다. 상대방은 내 말을 믿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걸까? 문제는 내가 진심을 말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힘들었지만 힘들다고 하지 않았다. 부담스러웠지만 부담스럽다고 하지 않았다. 괜찮지 않았는데 괜찮다고 했다. 이 거짓말이 쌓이면서 상대방은 나를 오해하게 됐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부탁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언제든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이 오해는 내가 만든 것이다.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몇 번이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었다. 정말 괜찮으냐고, 너무 많이 부탁하는 건 아니냐고. 하지만 상대방은 묻지 않았다. 왜 묻지 않았을까? 묻지 않는 것이 편했기 때문이다. 괜찮다는 대답을 그대로 믿는 것이 편했기 때문이다. 그래야 계속 부탁할 수 있으니까. 쇼펜하우어가 말한 어리석은 자는 이런 사람일 수 있다. 상대방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괜찮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척하는 사람. 상대방의 한계를 확인하지 않고 계속 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지나친 친절은 위험하다. 그들은 친절을 고마움으로 받지 않는다. 자신의 것으로 받는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받는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 모든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 걸까? 내 친절을 이용한 사람들 중에 정말로 악의가 있었던 사람은 얼마나 될까? 대부분은 그냥 편해서 그랬을 것이다. 나쁜 의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부탁했을 것이다. 내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리석다고 부를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의 문장을 다시 읽어본다. 어리석은 자는 만만하게 여긴다. 여기서 어리석음은 지능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담수성의 문제에 가깝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것, 상대방의 한계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 관계에서 주고받음의 균형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런 둔감함을 쇼펜하우어는 어리석음이라고 부른 것 같다. 그리고 이 둔감함은 생각보다 흔하다. 솔직히 나도 그런 적이 있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을 때 상대방이 괜찮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상대방이 힘들어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그냥 내 일을 처리하는 데 집중했다. 나중에 돌아보면 상대방이 불편해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 인식이 불편하다. 나는 이용당한 쪽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도 누군가를 이용한 적이 있을 수 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랬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탓하기 어려워진다. 문제는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 안에 있는 것 같다.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균형이 있다.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면 균형이 무너진다. 처음에는 주는 쪽에 여유가 있어서 괜찮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친다. 받는 쪽은 처음에는 고마워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해진다. 이 과정은 천천히 일어나서 잘 보이지 않는다. 어느 순간 깨달으면 이미 균형은 크게 기울어져 있다. 문제는 이 기울어짐을 누가 먼저 인식하느냐다. 주는 쪽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 지치기 시작하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패턴이 굳어져 있다. 지금까지 계속해왔는데 갑자기 안 하면 이상하다. 관계가 틀어질 것 같다.
그래서 더 참는다. 더 견딘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조용히 관계를 끊는다. 받는 쪽은 이 과정을 잘 모른다. 갑자기 상대방이 달라진 것처럼 느낀다. 왜 예전처럼 안 해주지? 왜 갑자기 차가워졌지? 이런 의문을 품는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른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괜찮다고만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지점에 도달한다. 지나친 친절의 문제는 친절 그 자체에 있지 않다. 진심을 숨긴다는 데 힘들면서 힘들다고 하지 않는다. 불편하면서 불편하다고 하지 않는다. 이 침묵이 오해를 만든다. 상대방은 모르고 나는 쌓인다. 쌓인 감정은 언젠가 터지거나 썩는다.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것은 이것일 수 있다. 지나친 친절은 거짓말에 가깝다. 자신의 한계를 숨기는 거짓말.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다고 하는 거짓말. 이 거짓말이 반복되면 관계는 왜곡된다. 상대방은 나를 잘못 알게 되고 나는 상대방을 원망하게 된다. 둘 다 진실을 보지 못한 채 서로를 오해한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왜 우리는 진심을 말하지 못할까? 거절하면 미움받을 것 같아서, 불편하다고 하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서. 이 두려움이 입을 닫게 만든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얼마나 현실적일까? 정말로 거절하면 미움받을까? 정말로 불편하다고 하면 관계가 끊어질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거절해도 관계가 유지된다. 불편하다고 말해도 상대방이 이해한다. 오히려 솔직함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믿지 못한다. 거절하면 나쁜 일이 생길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더 크다. 그래서 계속 참고, 계속 맞추고, 계속 괜찮다고 한다. 그런데 정말로 거절하면 끊어지는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는 처음부터 불균형했던 관계다. 내가 들어주기만 해서 유지되던 관계다. 내가 멈추면 상대방도 떠나는 관계다. 이런 관계를 잃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 친절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 친절은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버림받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이 지점에서 시선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나는 왜 그 관계가 필요했을까? 상대방이 정말 소중해서였을까? 아니면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서였을까? 관계 자체가 필요했던 건지, 그 관계 안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건지, 이 질문 앞에서 멈추게 된다. 친절이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 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이런 욕구가 친절의 이면에 숨어 있었을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불편하다. 나는 순수하게 베풀었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솔직히 돌아보면 순수하지만은 않았다. 이 인정이 중요하다. 친절의 동기를 정확히 알아야 지나침을 조절할 수 있다. 순수하게 주고 싶어서 주는 것과 인정받고 싶어서 주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대가를 바라지 않으니 지치지 않는다. 후자는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면 상처받는다. 내 친절이 어느 쪽에 가까웠는지를 알아야 한다.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본다. 괜찮다고 말했던 순간, 웃으면서 들어줬던 순간, 그때 나는 정말 괜찮았을까? 아니었다. 힘들었다.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말하면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아서, 말하면 내가 좁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말하면 상대방이 실망할 것 같아서. 이 모든 이유의 중심에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있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참았던 것이다.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미지를 위해서 친절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상대방을 탓하기 어려워진다. 내가 진심을 숨겼으니 상대방이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괜찮다고 했으니 상대방이 믿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의 문장은 상대방을 향한 경고가 아니다. 나를 향한 경고다. 지나치게 친절하지 마라. 이 말은 상대방이 만만하게 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다. 지나친 친절이 나를 소진시키고 관계를 왜곡시키고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친절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내가 지치면 관계도 지친다. 내가 소진되면 관계도 끝난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나를 먼저 지켜야 한다. 이것을 쇼펜하우어는 알았던 것 같다. 그때 괜찮다고 말한 건 정말 괜찮아서였을까? 이 질문이 오래 머문다.
대답은 이미 알고 있다. 괜찮지 않았다. 힘들었다.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쌓여서 여기까지 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속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 그때 괜찮다고 말한 건 정말 괜찮아서였을까? 한 번이 아니었다. 돌아보면 비슷한 장면이 여러 번 있었다. 다른 사람, 다른 시간, 다른 장소였지만 상황의 구조는 같았다. 누군가 요청했고 나는 들어줬다. 불편했지만 괜찮다고 했다. 상대방은 고마워했고 나는 속으로 지쳤다. 이 패턴이 반복됐다. 한두 번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이. 처음에는 몰랐다. 각각의 상황이 별개라고 생각했다. 이 사람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저 사람은 저런 이유가 있어서. 상대방마다 다른 이유를 붙였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내가 들어주고, 내가 맞추고, 내가 지쳤다. 상대방이 누구든, 이유가 무엇이든, 끝은 항상 같은 곳이었다. 이상한 점이 있다. 상대방은 계속 바뀌는데 내 위치는 바뀌지 않았다. 관계가 달라져도 나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다. 들어주는 자리, 맞춰주는 자리, 양보하는 자리. 마치 그 자리가 정해진 것처럼 나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니,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이것을 인식하는데 오래 걸렸다. 개별 관계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다. 저 사람이 이기적이라서, 이 사람이 배려가 없어서 상대방의 문제로 돌렸다. 하지만 상대방이 바뀌어도 상황이 반복된다면 문제는 상대방만의 것이 아니다. 공통된 요소가 있다. 그 공통된 요소는 나다. 친절이 습관이 된 순간이 있다. 언제부터인지 모른다. 어느 날 깨달으면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다. 누가 부탁하면 자동으로 들어준다. 의견이 다르면 자동으로 양보한다. 갈등이 생기면 자동으로 한 발 물러선다.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인다. 선택이 아니라 반응이다. 이 자동 반응은 편리하기도 했다.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아도 됐다. 그냥 들어주면 됐다. 그냥 맞춰주면 됐다. 복잡한 판단 과정이 사라지니 상황이 빠르게 넘어갔다. 말등 없이 관계가 유지됐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 무언가가 쌓이고 있었다. 쌓이는 것은 피로였다. 한 번의 양보는 가볍다. 두 번도 견딜만 하다. 하지만 그것이 100번, 1000번 반복되면 무게가 달라진다. 작은 돌멩이도 계속 쌓으면 산이 된다. 나는 그 산을 등에 지고 다녔다. 점점 무거워지는데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내려놓는지를 몰랐다. 피로는 감정을 바꿨다. 처음에 친절을 베풀 때는 기분이 좋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고마워하는 상대방의 반응, 이런 것들이 보람이었다. 하지만 반복되면서 그 보람이 사라졌다. 대신 의무감이 들어왔다. 해야 하니까 한다. 안 하면 이상하니까 한다. 기쁨 없이 그냥 한다. 기대도 함께 쌓였다. 바라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상대도 언젠가는 해주겠지. 내가 먼저 베풀면 상대도 배울 테니까.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대부분 충족되지 않았다. 상대방은 내 기대를 몰랐다. 당연하다. 말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속으로만 기대하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척했다. 상대방은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돌려주지 않았다. 돌려줘야 한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 나는 서운해했고 상대방은 왜 서운한지 몰랐다. 이 엇갈림이 반복됐다. 한 장면이 떠오른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부탁을 여러 번 들어줬다. 힘들 때 옆에 있어줬다. 필요할 때 시간을 냈다. 그러다가 내가 힘들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연락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시큰둥했다. 바쁘다고 했다. 다음에 보자고 했다.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그때 느낀 감정을 아직 기억한다. 외신감이었을까? 아니면 허탈함이었을까? 분명한 건 그 순간 내가 들어줬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다는 것이다. 그때도 내가 해준 것들의 목록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리고 질문이 떠올랐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 사람은 나에게 뭘 해줬을까? 하지만 이 질문은 공정하지 않다. 상대방에게 부탁한 적이 없었다.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표현한 적이 없었다. 한 번도. 내가 먼저 손 내밀었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 전까지 나는 항상 괜찮은 사람이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시큰둥했던 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는 내가 낯설었을 것이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항상 주기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고 하니까 당황했을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상대방을 탓하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서운함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 서운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다. 내가 해준 만큼 돌려받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아서다. 하지만 그 기대를 말한 적이 없다. 상대방은 기배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니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서운함의 원인은 상대방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나에게 있다. 이 구조가 반복됐다. 여러 관계에서 같은 패턴이 있었다. 내가 먼저 베푼다. 상대방은 받는다. 나는 돌려받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모른다. 나는 서운해한다. 관계가 틀어진다. 이 순서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상대방이 바뀌어도 시간이 지나도 같은 패턴. 패턴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건 불편한 일이다. 개별 사건이라면 상대방 탓을 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나빠져. 그 사람이 이기적이라서. 하지만 패턴이라면 다르다. 반복되는 구조가 있다면 그 구조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 상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그 구조의 일부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나는 그 구조에서 어떤 위치였을까? 주는 사람이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었다.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 위치가 고정되어 있었다. 관계가 달라져도 나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마치 그것이 나의 정체성인 것처럼. 정체성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나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을까? 착한 사람, 배려하는 사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 이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거절하면 이 이미지가 깨진다. 불편하다고 말하면 이 이미지에 금이 간다. 그래서 참았다.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하지만 이미지와 나는 같은 것일까?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착한 사람인 건 아니다. 배려하는 척 한다고 해서 내가 배려하는 사람인 건 아니다. 속으로 힘들어하면서 겉으로만 괜찮은 척 하는 건 진짜 친절이 아니다. 그건 연기에 가깝다. 나는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친절한 사람을 연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연기는 지친다. 배우도 무대에서 내려오면 쉰다. 하지만 나는 쉬지 못했다. 무대가 없었다. 일상 전체가 무대였다. 모든 관계에서 같은 역할을 연기했다. 잠시도 내려놓지 못했다. 그러니 지칠 수밖에 없었다. 연기하는 나와 진짜 나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졌다. 그 간극에서 공허함이 자랐다. 베풀고 나서 기쁨이 없었다. 관계가 유지돼도 충만함이 없었다. 뭔가 계속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채워도 차지 않는 그릇 같았다. 왜 그런지 몰랐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공허함의 원인은 진짜 나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건 내가 아니었다. 내가 연기하는 이미지였다. 상대방이 고마워하는 건 진짜 나의 친절이 아니었다.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다고 하는 거짓말이었다.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 관계 안에 진짜 나는 없었다. 껍데기만 있었다. 이 인식이 쓰리다. 열심히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를 숨기면서 유지해온 것이었다. 상대방과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진짜 나를 모른다. 이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하지만 무의미하다고 단정하기에는 그 안에 쏟은 시간이 너무 많다. 시선을 돌려본다. 나만 이런 걸까? 아니다.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늘 들어주는 사람, 늘 맞춰주는 사람, 늘 먼저 연락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들도 나처럼 지쳐있을까? 그들도 나처럼 공허할까? 그들도 나처럼 기대하면서 말하지 못하고 있을까? 아마 그럴 것이다.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을 한다.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비슷한 서운함을 품는다. 그리고 비슷하게 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위치의 규칙이기 때문이다. 주는 사람은 달라고 하면 안 된다. 받는 사람은 더 달라고 해도 된다. 이 불문율이 관계를 지배한다. 규칙은 누가 만든 걸까? 영문화된 규칙은 아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새 그렇게 되어 있다.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역할 분담. 한번 그 역할을 맡으면 벗어나기 어렵다. 상대방도 그 역할을 기대하고 나도 그 역할에 익숙해진다. 굳어진다. 역할이 굳어지면 사람도 굳어진다. 유연함이 사라진다.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없게 된다.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하는 모습이 상상되지 않는다.
화내고 싶어도 화내는 모습이 어색하다. 그 역할 안에 갇힌다. 스스로 만든 감옥이다. 상대방이 가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간 것이다. 왜 들어갔을까? 처음에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관계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양보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선택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됐다. 습관이 되면 선택의 여지가 사라진다. 자동으로 그렇게 한다. 왜 그러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한다. 습관의 무서운 점이 이것이다. 처음에는 통제할 수 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면 된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통제권이 사라진다. 내가 습관을 쓰는 게 아니라 습관이 나를 쓴다. 친절이 습관이 되면 친절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거절이 낯설어진다. 싫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하다. 친절한 것과 친절해야만 하는 것은 다르다. 원자는 자유다. 후자는 구속이다. 내가 원해서 베푸는 친절은 기쁨을 준다. 하지만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친절은 피로를 준다. 지금 내가 느끼는 친절은 어느 쪽일까? 자유로운 친절일까? 구속된 친절일까? 대부분의 경우 후자였던 것 같다. 들어주고 싶어서 들어준 게 아니라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들어줬다. 양보하고 싶어서 양보한 게 아니라 안 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양보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다. 기쁨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이것이 지침의 원인이다. 상대방의 반응을 다시 생각해본다. 내가 들어줄 때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처음에는 고마워했다. 정말 고마워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반복되면서 그 고마움이 옅어졌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잘못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인간은 적응한다. 처음에는 특별하게 느껴지던 것도 반복되면 평범해진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심리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처음 받은 친절은 특별하지만 계속 받으면 당연해진다.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것이 인간의 작동 방식이다. 문제는 내가 이것을 몰랐다는 점이다. 계속 베풀면 상대방이 계속 고마워할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고마움은 닳는다. 감사는 무뎌진다. 이것을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했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을까? 솔직히 모르겠다. 기대에 대해 더 생각해본다. 나는 무엇을 기대했을까?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명확하지 않다. 똑같이 돌려받기를 기대한 건 아니다. 그냥 알아주기를 바랬다. 내가 힘들게 해준 거라는 걸 알아주기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가끔은 고마워해주기를. 이 정도의 기대였다. 하지만 이 기대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다. 고마워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속으로만 기대하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척했다. 상대방은 내 말을 믿었다. 아무것도 안 바란다고 했으니까 정말 안 바라는 줄 알았다. 그래서 고마워하는 것도 잊었다. 엇갈림은 여기서 시작됐다. 이 엇갈림은 누구의 책임일까? 상대방은 내 말을 믿었을 뿐이다.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다. 안 바란다고 했으니까 안 바라는 줄 알았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내가 진심을 말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숨긴 건 나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탓만도 아니다. 몇 번이고 들어주는 사람에게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었다. 정말 괜찮으냐고, 너무 많이 부탁하는 건 아니냐고. 상대방도 그 정도의 관심은 보여줄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묻지 않았다. 물으면 대답을 들어야 하고 들으면 신경 써야 하니까. 안 물으면 편하다.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하지만 책임을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다.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상대방이 바뀌어도 내 위치는 바뀌지 않았다. 관계가 달라져도 구조는 같았다. 이 구조 안에서 나는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주는 자리, 맞추는 자리, 참는 자리. 그 자리가 나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불편하지만 편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사실이다.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것보다 익숙한 방식을 반복하는 게 더 편했다. 지치는 줄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했다. 변화가 두려웠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일까? 필요했다는 말을 곱씹어본다. 그 자리가 나에게 무엇을 줬을까? 존재감을 줬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줬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감각을 줬다. 이것은 일종의 보상이었다. 피로하고 지치지만 그 대가로 존재의 의미를 얻었다. 거래였던 셈이다. 하지만 그 거래는 공정했을까? 내가 얻은 건 존재감이었고 잃은 건 나 자신이었다. 상대방에게 맞추느라
내 욕구를 무시했다. 관계를 유지하느라 내 한계를 넘어섰다. 존재감을 얻기 위해 정작 나라는 존재를 갉아먹었다. 이 거래의 수지가 맞았다고 할 수 있을까? 시선을 다시 돌린다. 베푼 후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본다. 고마움이 돌아온 적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공허함이 남았다. 뭔가를 많이 메워준 것 같은데 손에 남은 건 없는 느낌. 관계는 유지됐지만 나는 비어갔다.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계속됐다. 왜 채워지지 않았을까?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기만 하고 받지 않았다. 받는 법을 몰랐다. 받는 것이 불편했다. 누군가 뭔가를 해주려고 하면 괜찮다고 거절했다. 안 그래도 된다고 사양했다. 주는 건 익숙한데 받는 건 어색했다. 받지 못하는 것도 패턴이다.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면 균형이 무너진다. 관계에서 에너지가 한쪽으로만 흐른다. 시간이 지나면 주는 쪽이 고갈된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몰랐다. 주는 것이 좋은 것이고 받는 것은 빚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계속 주고 받지 않았다. 이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 정확히 모르겠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이랬던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주는 게 편했다. 받으면 부담스러웠다. 뭔가를 갚아야 할 것 같았다. 그 부담이 싫어서 처음부터 받지 않았다. 주기만 하면 빚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 결과 나만 비어갔다. 여기서 구조가 보인다. 주는 것은 익숙하고 받는 것은 불편하다. 이 비대칭이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내가 주는 만큼 상대방은 받았다. 상대방이 주려고 해도 내가 받지 않았다. 결국 에너지는 나에게서 상대방에게로만 흘렀다. 한 방향으로만. 이것이 지침의 구조다. 많이 줘서 지친 게 아니다. 받지 않아서 지친 것이다. 관계에서 주고받음은 순환해야 한다. 순환이 막히면 흐름이 정체된다. 정체된 물은 썩는다. 관계도 마찬가지가.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으면 그 관계는 서서히 상한다. 반복을 다시 본다. 특정한 한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었다. 여러 관계에서 같은 일이 반복됐다. 같은 위치, 같은 역할, 같은 결과. 나는 그 패턴 안에 갇혀 있었다. 갇혀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관계란 원래 이런 거라고. 하지만 원래 이런 게 아니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역할이 고정되지 않는다. 주는 사람이 때로는 받고 받는 사람이 때로는 준다. 유동적이다. 그런데 매 관계들은 그렇지 않았다. 역할이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항상 주는 쪽이었고 상대방은 항상 받는 쪽이었다. 이 고정이 문제였다. 왜 고정됐을까? 처음 몇 번의 선택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관계 초기에 먼저 손 내밀었다. 먼저 양보했다. 먼저 맞췄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패턴이 됐다. 상대방은 그것에 익숙해졌고 나도 그것에 익숙해졌다.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해졌다. 바꾸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바꾸지 않은 건 내 선택이었다. 상대방이 강요한 게 아니다. 상황이 몰아간 게 아니다. 나도 그 패턴이 어느 정도는 편했다. 익숙했다.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건 에너지가 드는 일이다. 지금 방식을 유지하는 게 더 쉬웠다. 지친다는 걸 알면서도 바꾸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판단을 멈춘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왜 그랬는지 분석하지 않는다. 다만 패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 패턴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본다. 주는 자리, 맞추는 자리, 받지 못하는 자리.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쳐갔다. 이것이 사실이다. 판단할 것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다. 그냥 그랬다. 여러 관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그 결과 지금 여기에 서 있다. 피로하고 공허하고 무언가 잘못됐다는 감각과 함께 쇼펜하우어의 문장이 다시 떠오른다. 지나치게 친절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는 만만하게 여긴다. 이 문장은 처음에는 상대방을 경계하라는 말처럼 들렸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읽힌다. 어리석은 자가 만만하게 여기는 건 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만만하게 여겨지는 자리에 스스로를 두는 것은 나의 문제다. 그 자리에 계속 서 있기로 한 건 나다. 왜 늘 같은 자리에 서 있었던 걸까? 이 질문이 오래 머문다. 답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다만 질문과 함께 있는다. 반복되어 온 패턴을 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바라보면서 판단 없이 설명 없이 그냥 본다. 같은 자리에 서 있던 나를.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특별히 소심해서도 아니고 유난히 착해서도 아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 맞춰주는 것, 갈등을 피하는 것. 이것은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인간의 특성이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이렇게 작동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방향은 같다. 인간은 거절보다 수용이 쉽다. 싫다고 말하는 것은 에너지가 든다.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해야 하고 그 반응에 대비해야 한다.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다. 이 모든 가능성을 감당해야 한다. 반면 수용은 간단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 된다. 괜찮다고 말하면 된다. 상황이 빠르게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수용을 선택한다. 의식적으로 계산해서가 아니다. 몸이 먼저 반응한다. 거절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수용하려면 에너지가 덜 든다. 인간의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고 한다. 더 쉬운 쪽을 선택하게 만든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갈등보다 양보가 편한 것도 마찬가지다. 갈등은 불확실하다.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관계가 유지될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다. 이 불확실성이 불안하다. 양보하면 불확실성이 사라진다. 결과가 예측 가능해진다. 내가 한 발 물러서면 상황이 정리된다. 예측 가능함은 안전함이다. 인간은 안전을 추구한다. 위험을 피하려 한다. 갈등은 위험으로 인식된다. 양보는 안전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우리는 양보를 선택한다. 손해를 보더라도 지치더라도 안전한 쪽을 택한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 설정이다. 친절은 생존 전략이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다. 무리 안에서 살아야 했다. 무리에서 쫓겨나면 죽었다. 그래서 무리 안에 머물러야 했다. 무리 안에 머물려면 다른 구성원과 잘 지내야 했다. 갈등을 일으키면 쫓겨날 위험이 있었다. 친절하면 안전했다. 이 전략은 효과적이었다. 친절한 개체가 살아남았다. 협력하는 개체가 번성했다. 갈등을 피하는 개체가 무리 안에 남았다. 이 패턴이 수만 년 동안 반복됐다. 그 결과 우리의 뇌는 친절하도록 설계됐다. 거절하면 불안을 느끼도록 설계됐다. 갈등을 피하면 안도를 느끼도록 설계됐다. 우리는 이 설계를 물려받았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다. 무리에서 쫓겨나도 죽지 않는다. 한 관계가 끊어져도 다른 관계가 있다. 거절해도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갈등이 생겨도 목숨이 위험하지 않다.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그대로다. 예전 환경에 맞춰진 설정이 아직 작동하고 있다. 이 불일치가 문제를 만든다. 거절해도 되는 상황에서 거절하지 못한다. 갈등을 감당할 수 있는데 피한다. 필요 없는 친절을 계속한다. 뇌가 보내는 신호를 따라가면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 안전한데도 위험하다고 느끼고 괜찮은데도 불안하다고 느낀다. 소진은 여기서 시작된다. 뇌의 설정대로 행동하면 에너지가 새어나간다. 거절해야 할 때 수용하면 그 수용의 비용을 내가 지불한다. 양보하지 않아도 될 때 양보하면 그 양보의 무게를 내가 짊어진다. 한두 번은 괜찮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축적된다. 축적된 비용은 결국 나를 갉아먹는다. 문제는 멈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쳐가는 걸 알면서도 계속한다. 뇌가 멈추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멈추면 위험하다고 경고하기 때문이다. 이 경고는 현실과 맞지 않지만 경고 자체는 진짜처럼 느껴진다. 불안이 실제로 밀려온다. 두려움이 실제로 느껴진다. 그래서 멈추지 못한다. 멈추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다. 이 감각이 발목을 잡는다. 지금까지 들어줬는데 갑자기 안 들어주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 같다. 지금까지 양보했는데 갑자기 안 하면 옹졸한 사람이 될 것 같다. 이 두려움이 계속하게 만든다. 나쁜 사람이 되느니 지치는 게 낫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 계산은 틀렸다. 지쳐서 쓰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관계도 유지할 수 없다.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려다가 아예 사람이 없어진다. 소진된 사람은 관계 안에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몸은 있지만 마음은 없다. 겉으로는 함께하지만 속으로는 멀어져 있다. 인간은 이 함정에 빠지기 쉽다. 착한 사람이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이 욕구와 두려움이 합쳐지면 멈출 수 없는 친절이 된다. 선택이 아니라 강박이 된다. 베풀고 싶어서 베푸는 게 아니라 안 베풀면 안 될 것 같아서 베푼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특별히 약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다. 특별히 의존적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경향을 갖고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떤 사람은 일찍 지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지친다. 하지만 결국 지친다.
멈추지 않으면 시선을 상대방에게로 돌려본다.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들. 쇼펜하우어가 말한 어리석은 자들. 그들은 왜 그럴까? 악의가 있어서일까? 의도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일까? 일부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닐 것이다. 그들도 인간이고 인간은 쉬운 쪽을 선택한다. 누군가 계속 들어주면 계속 부탁하게 된다. 거절당하지 않으면 한계를 모른다. 상대방이 힘들어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에너지가 드는 일이다. 그냥 부탁하고 받아들여지면 편하다. 상대방도 에너지를 아끼려 한다. 확인하지 않는 게 더 쉽다. 그래서 확인하지 않는다. 악의가 아니라 관성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원망이 줄어든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서 이용한 게 아니다. 인간이라서 쉬운 쪽을 택한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거절하는 게 어려워서 수용한 것이다. 양보가 편해서 양보한 것이다. 양쪽 다 인간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행동한 것이다. 문제는 특정한 사람에게 있지 않다. 문제는 구조 안에 있다. 한쪽이 계속 주고 다른 쪽이 계속 받는 구조.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누가 그 자리에 있든 같은 일이 반복된다. 사람을 바꿔도 소용없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구조는 어떻게 바뀌는가? 한쪽이 움직여야 한다. 주는 쪽이 덜 주거나 받는 쪽이 덜 받거나 둘 중 하나가 달라져야 균형이 움직인다. 문제는 양쪽 다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는 쪽은 멈추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렵다. 받는 쪽은 바꿀 이유가 없다. 지금이 편하다. 결국 주는 쪽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받는 쪽은 동기가 없다. 관제 상태가 유리하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쪽, 지쳐가는 쪽, 변화가 필요한 쪽은 주는 쪽이다. 그러니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것도 주는 쪽이다. 불공평하지만 현실이다. 여기서 선택의 문제가 등장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어리석은 자는 만만하게 여긴다고. 이 문장에서 주어는 어리석은 자다. 그들이 만만하게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관점도 있다. 만만하게 여겨지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누구의 선택인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기로 한 것은 누구인가? 그건 나의 선택이다. 상대방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운 게 아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선 것이다. 처음에는 선택이었고 반복되면서 습관이 됐고 습관이 굳어지면서 위치가 됐다. 이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은 나다. 벗어날 수 있었는데 벗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다. 관찰이다. 상대방의 문제만 보면 해결책이 없다. 상대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위치를 보면 가능성이 생긴다. 나는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실제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다르다. 상대방 탓을 하면 갇힌다.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게 된다. 그 기다림은 끝이 없다. 상대방은 바뀔 이유가 없으니까. 하지만 내 위치를 보면 열린다. 내가 움직이면 구조가 움직인다.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변수가 된다. 하지만 움직이는 것은 두렵다. 오래 서 있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불안하다. 익숙함을 버리는 것은 에너지가 든다. 새로운 위치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불확실성이 발을 붙잡는다. 그래서 알면서도 서 있게 된다. 지치면서도 떠나지 못한다. 인간은 익숙함에 매인다.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을 선호한다. 더 나은 것보다 아는 것을 선택한다. 이것도 생존 전략의 일부다. 예전에는 새로운 것이 위험했다. 낯선 장소, 낯선 음식, 낯선 상황은 죽음과 연결됐다. 그래서 뇌는 익숙함에 머물도록 설계됐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 설계가 작동한다. 그래서 변화는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 뇌의 설정과 싸워야 한다. 불안을 견뎌야 한다. 두려움을 통과해야 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결심한다고 바로 바뀌지 않는다. 시간이 걸린다. 실패가 반복된다. 그러면서 조금씩 움직인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이다. 한 번에 크게 바꾸려고 하면 실패한다. 뇌가 저항한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 번 거절하는 것, 한 번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 이 작은 시도가 쌓이면 새로운 패턴이 된다. 급격한 전환이 아니라 점진적 이동이다. 다시 쇼펜하우어의 문장으로 돌아온다. 지나치게 친절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는 만만하게 여긴다. 처음에 이 문장은 경고처럼 들렸다. 조심하라는 말처럼, 어리석은 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처럼.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읽힌다. 이 문장은 경고가 아니라 관찰이다. 인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관찰. 친절하면 만만하게 보인다. 이것은 도덕적 판단이 아니다. 사실의 기술이다. 인간관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계속 들어주면
계속 부탁받게 된다. 계속 양보하면 계속 양보하게 된다. 이것이 현실이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그렇게 작동한다. 어리석은 자의 문제는 그들의 것이다. 만만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의 한계다. 상대방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의 둔감함이다. 이것을 바꿀 수는 없다. 그들이 스스로 깨닫지 않는 한, 그리고 대부분은 깨닫지 못한다. 깨달을 이유가 없으니까. 하지만 만만하게 여겨지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나의 문제다. 그 자리에 처음 선 것도 나고 계속 서 있기로 한 것도 나다. 상대방이 그 자리로 밀어넣은 게 아니다. 내가 그 자리를 선택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것을 인정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생긴다. 시선을 과거에서 현재로 옮긴다. 지금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관계에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다. 바꿀 수 없다. 후회해도 돌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다르다. 지금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본다. 같은 자리인가? 다른 자리인가? 아직 같은 자리라면 그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인식하지 못하면 바꿀 수도 없다. 인식하면 적어도 선택지가 생긴다. 계속 서 있을 것인지 움직일 것인지. 움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짜의 몫이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보는 것뿐이다. 패턴을 보는 것, 구조를 보는 것,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는 것. 그 다음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보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알지 못하면 선택할 수 없다. 눈을 감고 있으면 같은 자리에 계속 서 있게 된다. 눈을 뜨면 적어도 가능성이 생긴다. 움직일지 말지는 그 다음의 문제다. 인간은 모두 이 질문 앞에 선다.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어떤 위치를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은 관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삶 전체에서 나온다.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계속 위치를 선택하고 있다. 의식하든 못하든 대부분은 의식하지 못한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다. 관성대로 움직인다. 어느 순간 깨달으면 이미 어떤 자리에 서 있다. 그 자리가 마음에 들면 다행이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그때서야 질문이 시작된다. 왜 여기에 서 있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을 미리 던진 것 같다. 지나치게 친절하지 마라. 이 말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하라는 말이다. 그 친절이 지나친 건 아닌지, 그 자리가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건 아닌지, 만만하게 여겨지는 위치에 서 있는 건 아닌지 멈춰서 확인하라는 말이다. 확인하지 않으면 흘러간다. 관성은 강하다. 멈추지 않으면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간다. 어느 날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그때는 이미 늦다. 회복하는데 오래 걸린다. 관계도 함께 무너진다. 그 전에 멈춰야 한다. 멈춰서 봐야 한다.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복잡한 분석이 필요 없다. 정교한 도구가 필요 없다. 그냥 스스로에게 물으면 된다. 나는 이 관계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 주는 쪽인가? 받는 쪽인가? 균형이 맞는가? 기울어져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면 된다. 솔직함이 어려울 수 있다.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을 감는다.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하지만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쌓인다. 상대방에게 한 거짓말만 쌓이는 게 아니다. 자신에게 한 거짓말도 쌓인다. 괜찮다고 한 말, 힘들지 않다고 한 말,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한 말, 이것들이 쌓이면서 나를 왜곡시킨다. 진짜 나와 거짓 나 사이에 거리가 벌어진다. 그 거리가 멀어지면 자신을 잃는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게 된다. 내가 정말 느끼는 게 뭔지 모르게 된다. 상대방에게 맞추느라 나를 잃어버린다. 관계를 위해 나를 지웠는데 어느 날 보니 지워진 게 너무 많다. 남은 게 별로 없다. 이 지점에서 감정이 아니라 감각이 남는다. 뭔가를 많이 내어준 것 같은 감각, 돌려받지 못한 것 같은 감각, 비어있는 것 같은 감각. 이것은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다. 그냥 공허함이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빈 느낌이다. 이 감각은 신호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신호다.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다.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맞지 않는다는 신호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더 지친다. 이 신호에 귀 기울이면 방향을 찾을 수 있다. 방향은 거창하지 않다.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다.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다. 나의 위치를 조금 옮기는 것이다. 한 발 뒤로 또는 한 발 옆으로. 그 작은 움직임이 시작이다. 큰 변화는 작은 움직임의 축적이다. 하지만 지금은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그냥 보면 된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거기서 무엇을 느끼는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달라진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면 이전과 같을 수 없다. 나는 나를 어디쯤에 두고 살아 왔을까? 이 질문이 남는다. 답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답은 각자의 것이다. 여기서는 질문만 던진다. 이 질문이 마음 어딘가에 머물기를, 일상으로 돌아간 뒤에도 가끔 떠오르기를,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알면 어디로 갈지를 생각할 수 있다. 알지 못하면 그냥 흘러간다. 관성대로, 습관대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다만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다. 선택하려면 알아야 한다. 알려면 봐야 한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는다. 지나치게 친절하지 마라. 어리석은 저는 만만하게 여긴다. 이 문장은 처음에는 날카로웠다. 찌르는 것 같았다. 그 다음에는 불편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건드리는 것 같았다. 지금은 다르다. 고요하게 읽힌다. 인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담담하게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만만하게 여긴다. 이것은 바꿀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그들을 탓해도 소용없다. 그들은 바뀌지 않는다. 바꿀 수 있는 건 나뿐이다. 내가 어디에 서 있을지, 내가 어떤 위치를 선택할지. 선택은 지금도 가능하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지가 있다. 같은 자리에 계속 설지, 조금 움직여볼지. 이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가짜의 몫이다. 무엇을 선택하든 판단하지 않는다. 같은 자리에 서 있기로 해도 괜찮다. 움직이기로 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선택이 의식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르고 서 있는 것과 알고 서 있는 것은 다르다. 알고 서 있으면 그것은 선택이다. 모르고 서 있으면 그것은 관성이다. 긴 이야기였다. 친절에 대해서, 거절에 대해서, 관계의 균형에 대해서. 쇼펜하우어의 문장 하나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많은 것을 말했지만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나는 나를 어디쯤에 두고 살아왔을까? 이 질문이 오래 남기를, 일상의 소음 속에서도 가끔 떠오르기를,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하려는 순간 문득 생각나기를, 그때 잠깐 멈춰서 정말 괜찮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그것만으로도 무언가 달라질 수 있다. 알고 있었다. 아마 처음부터